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2영역 또는 2교시 2과목인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2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26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16회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17회에는 어떻게 어느 영역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기술에 관한 내용의 연결이 잘 옳지 않은 것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이라 하고 어쩌면 사회복지 실천의 원초적 이런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실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보증,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다. 어떤 불안감에 떨고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좀 편안한 그런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재보증이라고 합니다. 명료화, 이 명료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진술한 내용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용이하도록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는 기법인데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 약간 여기에 함정이 애매모호하게 존재를 합니다만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기, 벤틸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으로 들숨 날숨을 크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깊게 힘을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뿜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평안함을 이끌어가는 기법을 환기라고 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 그다음에 인정은 잘 쓰지 않는 이런 잘 사용하지 않는 교재 재고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이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기법. 그야말로 그 클라이언트의 언행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기법을 인정 좋습니다. 도전,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기법.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이나 시각을 바꿔주는 기법은 재명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이 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사가 이해했던 점이 나중에 진술로 볼 적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간 다소의 하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5번이 워낙 틀려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 노숙자 자활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한 후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때 성과 지표로 사용 가능한 자료가 아닌 것은 성과 지표에서 단일 사례 설계를 활용해서 성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사이 숙소 밖에 버려진 술병의 수. 우리가 보면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환이나 개입의 효과가 나타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보통 그걸 산출이라고도 하는데 산출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의 내면적 또는 내재적 만족감과 같은 것은 성과라고 해서 보통 산출과 성과를 안팎의 문제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총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성과 지표로 사용 가능한 자료가 아닌 것. 밤사이 숙소 밖에 버려진 술병, 직업훈련 참여 시간, 직업훈련의 성격. 직업훈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모델 볼 때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향 이렇게 들어갈 적에 여기 나오는 교육훈련의 직업훈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투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측정한 자활 의지, 단주 모임에 나간 횟수. 그렇죠? 5번은 이것은 산출이나 성과가 아니라 이건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는 다음에 활동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자, 거기 보면 문제가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사후 관리 수 쭉 나와 있는데 집단 생활의 불안감,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단계. 보통 우리가 집단 발달 단계를 노든 걸로 보통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고 그걸 가랜드 걸로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보고 또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 또는 시작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노트 정리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집단 성원 간 불안감이나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단계는 바로 이 단계는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작 단계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테이크 단계와 오리엔테이션 단계와 같은 경우 이런 과정에는 처음 만남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지는데 그런 과정에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오른 단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단계를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또 인테이크 단계는 준비 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으면서 그것을 누그러뜨려 가는 단계 또는 집단 응집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는 초기 단계, 집단 성원 간 공통점을 찾아 연결시켜가는 단계, 집단 목적을 집단 성원 모두가 공유하게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은 중간 단계도 연결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모든 것이 딱딱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답은 초기 단계가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만성적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기법은 실천 활동에 포함되는 기법 보면은 시연, 모델링, 이완훈련, 정적 강화, 체계적 둔감화. 시연은 한번 역할 연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고 모델링은 모방이나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완훈련은 어떤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것이고 정적 강화는 어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하는 현재 수행하는 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빈도수가 많게 말하자면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가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불안이나 긴장을 줄여나가다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것은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여러 차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였다는 것은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후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한 후 두세 명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것을 한번 역할 연기 시연을 해보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사회복지사는 20초 복식 호흡과 함께 평화로운 하늘의 구름을 연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완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룹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 발표하도록 하였고 나중에는 200여 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점차 키워나가면서 발표하더라고요. 이것은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복식호흡과 심상훈련을 하게 했다. 이것은 이완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없는 것은 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밑에 보기를 보면 인지행동, 해결중심, 클라이언트 중심, 행동수정, 심리사회 모델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일 것, 목표 설정을 할 적에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할 때 간략화. 그래서 누군가 출제위원급인 어떤 교수가 처음에 이 교재를 이 내용을 교재로 삼을 적에 그걸 작고 어떤 실천할 적에는 크고 먼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작고 쉽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소략한 문제를 먼저 시작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간략화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바로 이 간략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지 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목표를 설정할 적에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라고 할 적에는 여기에는 해결 중심 모델과 과제 중심 모델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고 약속한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제 중심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갖지 않은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 이건 제가 교재에 설명하지 않아서 나도 보시고. 긍정적이며 과정의 형태로 정의한다.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뭐 첫 번째와 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겹쳐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급이 나와 있군요. 거기 보면은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 인증 모델이나 또는 뭐 해결 중심 모델, 또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과제 중심 모델이나 또는 뭐 과제 중심 모델이나 또는 해결 중심 모델,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이 2개나 나왔군요. 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다섯 번째에서 결정을 냈네요. 다섯 번째에서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간주했다. 라는 점에서 거기에서 인지행동 모델이 떨어져 나가고 해결 중심 모델이 정답으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특히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인 것부터 할 것. 여기 좀 예시문을 좀 이렇게 딱딱 끊었습니다만은 그러고 저게 여기는 문제는 인지행동 모델을 함정으로 해서 정답은 해결 중심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번으로 보시면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진단평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가 되겠고 수준평가지요.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충해 가는 것은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그러죠. 그에 비해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마감된 후에 그에 대한 성과도 평가하고 또 미래를 예언도 하고 또 석차도 내보는 이런 것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자,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총괄평가죠. 답은 1번이군요.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 완료하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과정 중에 그래서 과정평가라 하고 수시평가 및 즉각 피드백 다 한꺼번에 묶었네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프로그램 수행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였다. 핵심은 프로그램 수행상의 여기 되겠네요. 프로그램 전달체계, 기관의 운영 상황, 기관의 운영 상황, 클라이언트의 욕구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4번은 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모든 평가에 다 교집합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기대하고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ING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 과정이죠. 이렇게 과정이란 말을 썼네요. 4번을 함정으로 해서 답은 뭐 워낙 명확하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32번에 보시면 집단 사정을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성원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동과 비기능적 행동을 파악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개별 성원, 집단 내 성원들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동, 비기능적 행동을 파악해서 개인별 프로파일. 그렇지요. 어쨌든 앞에는 약간 복잡해서 씁니다만 집단 사회사업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집단 성원 개인별 기록 파일도 있어야 된다. 다음에 소시오그램이 나와 있는데 소시오그램을 활용하여 집단 성원 간 결탁, 수용, 거부 등을 파악한다. 표현을 이렇게 딱딱해서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집단 내 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소시오그램 사유성 측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렬표로 그려놓은 것을 소시오메트릭스 사유성 측정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탁 그러면 아주 친한 것이고 수용 일방적으로 받아만 주는 것이고 짝사랑하는 거지요. 거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아는 척을 않거나 미워하는 쪽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것은 뭐 어떤 표현을 바꿔섰지만 이것도 옳은 맛이 되겠습니다. 의 차별 척도를 활용하여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한다.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 양상을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소시오메트리죠. 그래서 집단간이 아니고 집단은 집단 내 구성을 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이것은 우리가 집단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차별적도 또는 어의분화적도라고 하는 것은 대칭되는 양극 차원의 형용사를 주로 이용해서 5점이나 7점 척도로 해서 상호 비교하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어의분화척도, 의차별척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척도에서 명목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서열척도가 되겠습니다. 3번은 틀린 거군요. 상호작용 차트를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집단 성원 간 발생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다. 집단 성원 간 집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감정 표현이나 이야기 주제 그리고 집단 활동에 대한 성원의 태도 등을 통해 집단의 규범을 확인한다. 말들을 좀 애매하게 현학적으로 적었습니다만 3번이 워낙 드러내놓고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인지행동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생각이 행동을 좌우한다. 잘못된 생각이 문제행동을 야기한 건다. 잘못된 행동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인지행동 모델은 저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 아니죠.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저마다의 생각에 의해서 저마다의 행동이 나타난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체계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침. 특히 리을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같이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 기억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지요. 1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디귿번이 맞느냐 이렇게 할 적에 각자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각자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문제 행동이 될 수가 있고 긍정적 행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나와 있네요. 클라이언트 아버지께 화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더구나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다리 절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드실 때는 화가 나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나는 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군요. 그래서 말을 클라이언트가 장황하게 자꾸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이나 할 적에 짜증이 나는데 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맞아, 네가 하는 말은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을 지금 사회복지사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한 진술을 그대로 레코딩하듯이 되돌려서 말을 해주는 것은 제 진술이라 하고 그거와 혼용해서 쓰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들려주는 것은 환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환원이라고 답이 나와 있네요. 답은 3번 제 진술이 나와 있지 않고 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 명령이나 환원이나 해석 아주 중요하지요. 제 보증 중요하고 또 그러면 직면 아주 잘 나왔던 문제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실전기법에다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사회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사회사업에 비해서 경제적이라는 거죠. 1대1로 해서 만날 때보다 1대 다수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 의식이나 동병상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소속감을 통해서 심리적 유연감,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를 통해서 어떠한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상태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집단 구성원 간의 언행을 통해서 학습 효과도 가져볼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사회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타성이 향상된다. 그렇죠. 이타성. 집단의 치료 효과 존재합니다. 이타성, 타인에게. 또 타인들의 지지를 통해서 심리적 편안함도 느끼고, 나의 지지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타성 좋습니다. 집단 내 서로 공통된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큰 장점, 집단의 요력 과정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일반화 아니겠습니까? 나만 이 아픔이 있고 나만 이런 괴로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아픔이 있었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이런 치료 효과를 일반화라고 보든 보편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치료적 효과,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이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을 경험한다. 역전이를 오히려 전이가 아니라 여기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특정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특정 언행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자신의 과거의 이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집단 내에서 역기능적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동병상련하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집단 성원들 앞에서 역기능적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봄으로써, 또 역기능적 기능을 재현하는 것을 또 봄으로써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다 좋습니다. 답은 역전이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형은,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렇군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이런 집단 현상의 유형은, 문제가 조금 뭔가 일단 읽어는 보겠습니다. 구두점, 이중구속, 피드백, 역설적 지시, 또 여기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질문의 유형이나 또는 의사소통의 유형이 돼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다음 사례들은 집단의 유형보다는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이나 집단 과정의 유형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족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한다라고 평소에 강조한다. 그런데 막상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너는 아직 어리니 가만히 있어 라고 면박을 준다. 가족 의사소통,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가족 의사소통의 유형은 했을 적에, 여기는 구두점, 뭔 말하면 말을 자른다라고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는, 이건 진짜 구두점이라고 하는 거고, 역설적 지시는 뭔가 불안감에 떨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괜히 그 문제에 직면해서 불안에 떨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질러버려 라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 지시나 역설적 명령, 가족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답은 여기서는 이중구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언어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바로 이중구속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 결정성의 원리, 기억, 디귿, 니을을 가지고 감히 누가 부적이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니은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도 개인 복지에 대해서는 전통적 사유에서는 개인적 빈곤관에 의해서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사유적 빈곤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인과 사유의 공동의 책임. 이것도 오늘날의 시점에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어요. 3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의 그 용도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개인적 보관 및 활용,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정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자로서 적격한 이런 말하자면 맞는 사람인가. 또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교체되게 되는데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증빙 자료가 기록이라고 하는데 개인 보관과는 관련이 없죠. 지도, 감독 및 교육 활성화, 책임성 확보, 정보 제공, 특히 클라이언트 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전문자 간의 정보 제공이 아주 용이하지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증진, 1번은 기억번은 틀린 거죠. 39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행동주의 모델 전략은, 다음 사례에서 거기 멈춤, 소거, 사회기술훈련, 행동형성, 대리적 조건 형성 등있는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야단을 쳤다. 그래도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자 어머니는 생각을 바꿔 아이를 달래주지도 야단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이 감소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온다.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내가 때를 쓰는 자극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다. 환경 자극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 내가 뭐냐면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엄마는 반드시 와서 나에게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나이가 버릇없이 군다 자극, 그게 더 엄마의 행동, 소위 달래거나 안아준다, 이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는 아예 관심을 끄지 않고 관심을 꺼버리게 됐어요. 이러한 현상을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이 갔을 때 소거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않자 이제는 그 자극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 그래서 보통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에서 밝혀진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가족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체계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인과성을 아주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는 당연히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파급된 가족 전체의 어떠한 떨림은 또 다른 구성원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구성원의 그로 인한 변화는 또 가족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소위 주고받고 하는 순환적 인과성의 존재를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가족체계 내 문제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나타난다. 지금 가족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것은 현재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 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가족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틀린 거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더욱 복잡한 현상을 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가족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어느 선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의 행동으로부터 이 문제의 순환을 자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영역이 되겠는데, 어쨌든 세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가족치료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치료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족치료 기법. 가족치료 아니야? 가족조각 기법이 나와 있죠. 가족조각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가족 그림이나 가족조각이나 빙산 탐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옳지 않은 것. 여기는 가족조각 기법입니다.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공간 속에 배치하는 기법이다. 가족 내 숨겨져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나 가족 규칙 등을 노출될 수 있다. 가족 규칙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조각 후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조각이 어떻게 변화되기 바라는지를 다시 조각으로 표현하게 한다. 조각을 하는 동안 서로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았군요. 자, 이것도 보시고, 또 가족을 조각한 사람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조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가족 구성원들이 조각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이게 공감 배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제외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지식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갖게 되고 어떤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지식에 있어서 최상위의 수준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은 영구불변의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어가는 개념적 틀을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되는 또는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의 틀이나 인식의 틀이나 세계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은 최상위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좀 더 패러다임보다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실천 지식은 관점이라 하고 그 관점의 범위 내에서 관점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개념이나 의미를 이론이라 하고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그 하나의 틀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통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나갈 때 패러다임, 관점, 퍼스펙티브스를 가지고 패러다임, 그다음에 관점, 그다음에 이론, 티어리, 그다음에 실천 지식으로 이렇게 보통 모델 그리고 실천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패러다임, 관점. 답은 1번에 나와 있네요. 그냥 같은 단순 암기로 암기해 주시고 어쨌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주 급진적인 변혁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과학의 혁명이라 하고 바로 그 혁명적 변혁의 과정에 나타나는 관점의 변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추상적인 이런 인식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43번에 보시면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규모의 축소. 그렇죠? 지금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핵가족화, 네트워크 가족화 이렇게 권력 구조의 불평등 심화. 요즘은 전통적 사회보다는 가족 내에서도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더 설명하지요. 생활 주기의 변화, 더욱이나 초혼 연령의 증가라든지 또는 평균 기대 수명의 이런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 주기의 변화, 기능의 축소, 형태의 다양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을 주장했던 사티어, 특히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의사소통 유형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일치형 하나,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서 비난형 또는 아첨형이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회유형, 또 주의산만형, 초이성형 이런 4가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제시한 사람이 사티어가 되겠습니다. 사티어에 거기 보시면 아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티어의 아첨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유형이라고 하지요. 아첨형은 회유형이라고 하는데 아첨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신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비하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벗어난 거에만 이런 눈치를 보는데 상황 논리에 언제나 적응해가면서 발빠르게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아니면 자기보다 상급자의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바로 이런 것이 아첨형 또는 회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형, 비난형은 공격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 존중하면서 타인은 무시하는 거예요. 공격형.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아주 냉철할 정도로, 잔인하게 냉철할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결정이 절대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공격형, 비난형은 자기 존중, 타인 무시, 그리고 상황 존중이 되겠어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1대1 관계로 본다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조직이나 집단 논리로 본다면 참 인간미는 없지만은 참으로 냉철한, 왜냐하면 상황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이성형, 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무시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타인도 무시하고 오직 철저한 계산 속에서 상황만 따집니다. 계산형이죠. 아주 철저한 계산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산만형. 주의산만형은 어떤 때는 자기를 높였다가, 어떤 때는 타인을 높였다가,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야 한다 했다가 도대체 기준점이 있지 않는, 뭐 하나도 기준점이 있지 않는, 자기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하는 것을 주의산만형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은. 초이성형은 철저히 상황 논리, 계산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정리해 보시고. 45번에 보시면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한다.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한다. 상당히 가까워졌죠?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같은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잠재력 있는 인간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본다. 어떤 병리적 측면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강점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은 역량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갖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권한을 보다 많이 갖도록 돕는 것을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답은 임파워먼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 사회사업 개방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군요. 어떤 집단 사회사업에 옳지 않은 거. 집단이 개방적일 경우 발달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아니죠. 집단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회원의 진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때문에 이 회원들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때 집단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서비스 문제군요. 하위 집단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집단 규범은 집단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 수준을 감소시킨다. 집단 내 공동 지도자의 참여는 집단 지도자의 역전위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집단 지도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뿜어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공동 지도자인 또 다른 지도자가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성원의 경우 집단에 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줬다. 그렇죠? 집단에서 여기 보면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성원, 집단에 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말을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원의 경우에 있어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님을 느끼게 해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국어 문제처럼 나와 있네요. 47번에 보시면 집단 역학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집단 역학이라고 합니다. 긴장과 갈등, 가치와 규범, 집단 목적, 의사소통, 지식 및 정보 자, 여기는 제가 그 구성 요소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가지고 집단 역학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단 역학의 구성 요소로서는 어떤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이지 각각이 어떤 지식을 획득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 또는 가치, 또 집단의 공통된 목적, 의사소통은 되지만 답은 5번이 가장 먼 것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르면 자살 관련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어 피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해 본다.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뭐 디귿번, 니을번 상관 뭐 물어볼 것이 없죠. 니은번, 기억번이 문제인데 기억번에 대한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 왜 자살 관련 계획을 수립했는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자살에 대한 시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죠. 다 어느 것은 모든 건 아니군요. 기억번은 피한다가 되어 있으니 다음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색해하거나 예를 죽음에 대해서도 직접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야말로 가족들이 아니고서는 임종, 말기, 맞아면 암 말기가 돼서 임종이 거의 도착했음에도 참 말을 못했거든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참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본인 스스로가 죽음의 준비,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살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9번에 보시면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집단 과정 촉진, 우리가 보면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에는 집단 과정 촉진 기술도 있고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도 있고 행동 기술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우의적인 피드백을 쓴다. 이 피드백을 사용한다. 추상적. 이 피드백은 직설적으로 해서 투입에 대한 반응을 바로 되돌려줘야 되죠.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된다. 뭐 이건 뭐 틀릴 것이 없군요. 그다음에 집단 성원들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그의 단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아니죠. 꼭 피드백에는 부정적 피드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단점에 관련 없이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무엇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무엇은 더 억제를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집단 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노출해야 한다. 자기 노출이 사회복지 실천교법에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아무 때나 권위 떨어져서 안 됩니다. 다차원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 번에 제공한다? 아니죠. 이 다차원적인 내용의 피드백은 한 번에 그때그때 적기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도 가장 표현이 아주 맞으면 애매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딱딱 부러지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과제중심 모델 개입과정 중 중기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닌 중기 단계, 실행 단계에서 거기 보면은 과제중심 모델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또는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중간 단계는 어찌 보면 개입 단계 아니겠습니까? 개입 단계. 보통 초기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계약을 설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는 실행을 하는 단계, 개입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제의 개발, 그리고 과제의 수행, 그리고 종결 단계에는 종결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의 종결 단계예요. 표적 문제의 변화 과정을 확인한다. 실질적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을 도모한다. 다 개입이군요. 표적 문제에 대한 초점화된 집중을 한다. 표적 문제를 설정한다. 다룰 문제,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 단계가 되겠어요. 표적 문제가 설정이 되어야
개입, 중간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이것은 초기다. 과제 계획 및 이행, 과제 계획 및 이행.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집행, 개입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서 실천기술로는 어떠한 유형이 출제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년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우리의 시험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은 표현이 애매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애매하다고 저는 표현했지만 바로 거기에서 함정을 피해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겠어요. 뭘 딱딱 암결하거니 바쁜 중에 뭐든 정리를 하거니 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르지는 않는데 딱 부러지게 안다고 딱 부러지게 명확한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장애물이 됩니다. 자, 어쨌든 2016년도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